오늘 법원이 박원순 시장의 휴대폰 통신영장 기각했거든요.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주장하는 내용 자체. 그러니까 이걸 뭐 피해자라고 불러야 됩니까? 고소인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뭐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이 주장하는 그리고 그쪽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봐도 법원 입장에서 야 이걸 가지고 왜 휴대폰을 압수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지금 통과를 못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어요. 90%가 넘는데 그 와중에도 이걸 왜 도대체 발부해야 되냐. 기본적인 인과관계라든지 혐의만 입증이 돼도 보통 영장 나오거든요. 근데 안 나왔다는 거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 이야기를 계속 한번 가봅시다. 어쨌건 지금 저는 사건의 얼개가 오늘 제가 잡히더라고요. 종합한 정보를 보면은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하고 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사건이 너무 미투 뭐 이런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2차 가해란 말이 오히려 우리들을 가해하는 것 같은 느낌. 그걸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의 전체 얼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얼개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박원순 시장 건은 다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 그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 건이 언급이 돼요. 시장님도 이랬다 정도로. 요거를 여성단체와 변호사들이 사건의 중요성을 뒤집죠. 박원순 시장이 개입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사건이 아닐 수도 있는 사건. 그냥 해프닝 또는 논란일 수도 있는 사건을 뒤집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박원순 시장까지 알려지게 됐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고 거기에 대한 수사도 있고 미래통합당 등의 주장이 있지만 내가 취재한 게 대부분 맞더라고요. 박원순 시장이 알게 되는 부분은 전혀 방어할 시간도 없이 이게 고소가 됐다와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있다면 고소가 바로 될 거다와 언론이 이걸 취재하고 있어서 곧 터뜨릴 거다예요. 그게 박원순 시장이 들은 거의 마지막 메시지에 가까운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했다는 이야기, 비서실장한테 했다는 이야기가 내가 사퇴할 수도 있다까지. 근데 이 상황에서 잘 우리가 이 사건을 짚어봐야 됩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이 사건은 그 지금 고소한 그 직원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호소했는지에 대한 부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불편하다고 말했던 것도 정치적 성향이나 진영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호소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중요성을 뒤집었던 사람들은 상당히 정파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는 용도로 언론에 흘리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반론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벤트성으로 순간에 터뜨리려고 했던 정황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드러나고 있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내가 보고 있을 때는 지금 말한 것처럼 엄청난 어떤 피해를 호소하고 서울시가 묵살했다 적은 일종의 공격하는 사람들의 프레임일 뿐이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건이 막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되게 좀 관심 있게 봐왔어요. 관심 있게 봐왔는데 제가 우선 그거부터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선은 2차 가해 언론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2차 가해란 말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이 자발적이다. 매춘부였다라는 이야기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2차 가해라고 단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 본 적이 있고 4.16 피해자들 단식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폭식하고 있을 때 2차 가해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2차 가해가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2차 가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여성에 대해서 신상을 까고 인신을 공격한다면 그게 2차 가해가 아니고 1차 가해일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내가 나의 주장을 들고 나온 거예요. 저 사람은 성범죄자다 나의 주장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주장을 공론의 장에 펼친 이상 그거는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지 입만 뻥끗하면 그걸 가지고 2차 가해다. 그거는요. 그냥 언론이 자기네들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인들 입을 다물라는 겁박밖에 안 돼요. 4년간 뭐하다가 이제 와서
나왔느냐라고 말하는 박지희 아나운서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식의 공격을 하는데 박지희는 안 된다. 건들지 마라. 절대 안 된다.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동영에 대해서도 자기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뭐 2차 가해니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건 변호사로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몇 가지만 좀 짚을게요. 우선 피해자 위주의 법정이니 피해자 위주의 판단이니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법정은 피해자 위주일 수가 없어요. 법정은 피고인 위주예요. 법정은 피고인을 위해서 있는 거지 피고인을 위해 있는 법정에서 피해자 위주로 생각하는 순간 유죄 추정의 원칙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법정은 피해자 위주일 수가 없고 피해자인지 아닌지조차 밝혀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위주로 뭔가를 하자는 것은 그냥 아주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사회가 차용하자는 의미밖에 안 돼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가해자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니 피해자라고 불러야 되는지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2차 가해니 성인지 감수성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치 지금은 성범죄라는 단어만 붙으면 이게 옛날에 국가보안법이야. 그냥 혐의만 받으면 얘는 무조건 유죄야. 유죄여야만 해. 유죄가 아니면 특정 목적을 가진 집단들이 가가지고 말 그대로 표현이 조금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흔히 하는 표현으로 관광된다 그러죠. 관광되는 그런 거 하면 법원 판결이 바뀌어버려요. 왜? 또 모여가지고 탄원서 내고 뭐 하고 할까봐. 이런 식의 형태가 벌어지는 게 정말 우려스럽고 거기에 대한 특히 언론들의 그 태도가 너무 무책임하고 아니 가해자라고 지목을 받았으면 반론도 못합니까? 반론권조차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도 현직 서울시장을 수십만 수백만들이 보고 있는 공중파에서 반론권조차 안 준 상태에서 성범죄 가해자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태도를 어떻게 도대체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손이 떨려요 정말. 아니 또 그 변호사들이 그랬잖아요. 그쪽에 고소인가 이쪽에 2차로 자료를 공개하겠다. 이건 또 뭐예요? 할 때 한 번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프레임을 또 하나 씌우고 이슈화 시켜서 완전히 우리 진영이나 모든 거에 프레임 씌워서 깎아먹기 하나 안 되거든요. 그거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네. 그거 뭐냐면 이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또 한쪽에서는 그래요. 야, 이거 가지고 박원순 시장님을 함부로 뭐 쉴드를 치고 할 경우에는 2차 두 번째 기자회견할 때 중요한 증거를 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진보 진영을 싸그리 잡으려고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차 두 번째 그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건요. 증거 없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가두리 양식장에 하듯이 막 보호하려고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뭐 이렇게 쉴드 의견이 나올 때 두 번째 증거 딱 내려고 했으면요. 2차 기자회견 하겠다는 말 안 하죠. 만약에 정말 그런 목적이 있었으면 나 함정 판다 하고 함정 파는 게 어디 있어요. 함정 예. 판다 말해서 함정이 없다는 거지. 제가 일주일이 지나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조합해 보면, 그러니까 뭐 4년간 뭐 했대 이런 표현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부분 이렇게 봐요. 박원순 시장님은 내가 봤을 때 이제 비서실장과의 마지막 만남 등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 워딩이 이 비서실장이 이제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했던 이야기까지 이렇게 버무려 보면 나는 한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요 원인이. 나도 방송하다 보면 그런 경우 어쩌다 한번 겪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믿었던 사람이 아무런 어떤 전조정상도 없이 뜬금없이 나는 기억도 못하는 어떤 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용도로, 예를 들면 특히 말하면 소위 똥파리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똥파리로 흘러간 몇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패널들 중에. 그럼 내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이재명이라는 어떤 한 인물 때문에 찢어졌어. 그래서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니야. 방송 안 하는데 나중에 나한테 들어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걸 꺼내면 나를 공격해. 그 이야기를 내가 오늘 들었어.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내가 기억도 하지도 못하는 어떤 이야기를 가져와서 경찰서에 고소한대. 언론이 지금 취재 중이래라는 이야기 들으면 당황스러워서 내가 막 당황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나 같으면요 실망이 엄청 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들 말처럼 4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같은데 건데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4년 정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면 그쪽에서는 이제 이 가해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온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4년 정도의 과거 시간 동안
가장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사람. 나이를 떠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게 프레임이 바뀌는 과정에는 분명히 지금 고소한 그 피해자라고 스스로 불리우는 사람의 의지라기보다는 정파와 여성단체와 변호사들 개입한 정황들은 되게 많아요. 실제로 김재련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한 번 더 해보면 김재련의 남편이 유재웅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 YTN 기획조정실장이었고 그 당시에는 사회부장이었던 사람인데 요게 이제 이 삼성 이건희의 성매매 이런 건들이 있잖아요. 건들이 가장 먼저 YTN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뉴스타파에 제보를 하는데 YTN에 제보를 하니까 안 받아줬던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안 받아줬다기보다는 유재웅이 제보한 사람을 삼성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그걸 방해한 거죠. 그것이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이에 그 제보는 뉴스타파로 갑니다. 그게 유재웅이라는 김재린의 남편이에요. 이 유재웅은 심지어 세월호 유족들이 돈 더 받아내려고 저렇게 소위 말하면 데모한다 저런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김재련이고 유재웅이고 그렇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김재련이 그 보도를 할 때 박원순 시장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합니까? 말하자면 그냥 스치듯 내가 이렇게 지나갔어. 우리 볼메 임지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볼메 임지의 주장만을 그때 지나간 적 있어 없어? 지나간 적인데 살이 닿았어 안 닿았어? 이걸 나쁜 의도로 말하는 건 변호사나 여성단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박원순 시장의 나쁜 의도를 갖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고 주장하는 망자는 말이 없어요. 지금 항변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야. 문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이런 사건은 진짜 이제 법적인 어떤 그 장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악용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정파적인 사람들은 다 물러나고 손 떼야 됩니다. 맞아. 솔직히 미투 광풍이 일어난 뒤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미투를 당하고 언론에서 조리돌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의 판결을 받거나 사실과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경희대학교 교수님이셨나요? 그분 같은 경우는 성추행 의혹에 시달리다 자살까지 하셨는데 나중에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앞에 성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그 뇌들이 마비되나 봐. 아니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성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반론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고 이 모든 과정들이 거쳐야 되는 그냥 사회적으로 살해해버려 그냥.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성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반론을 하려고 하면 2차 가해다 해버리고 무슨 말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거기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너 2차 가야 너도 똑같아 이렇게 몰고 가버려요. 이게 우리 사회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하등의 도움이 안 돼요. 개개인을 떠나서 사회 그게 바로 인민재판이고 그게 바로 마녀재판이에요. 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먼저 유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유죄에 끼워 맞춰버리는 방식 잘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박원순 시장님 사건에서 가장 인상 깊게 했고 저게 키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부시장 등을 성추행 방조로 고소를 했어요. 왜 방조로 고소를 했을까? 저는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이 어제 이제 피해자의 입장 정리를 보니까 하기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박원순 시장님이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님이 마라톤 그나마도 마라톤 지금 할 때 그 비서와 함께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관계자의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그냥 그렇다 치고 박원순 시장님이 마라톤 하고 나서 샤워하시고 속옷 벗어놓고 내가 그 속옷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신경 안 쓰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지 그 여직원이 그걸 처리했다. 그걸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처리됐다는 이유만으로 박원순 시장님의 성추행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왜 갑자기 여기서 방조죄가 나오느냐 했으면 실제 지시한 사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정말 박원순 시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시다가 제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저는 그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 모든 걸 인정하고 돌아가셨다도 그러니까 예단일 뿐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단일 뿐이고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식의 배신감일 수도 있고요. 정반대 항변일 수도 있어요. 나는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항변일 수도 있단 말이야. 원래 동양 문화권에서 특히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한국이나 중국에서는요, 이렇게 자살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는데 살자라고 할게요. 살자는 억울함의 표시예요. 서양 문화권에서의 살자는 말 그대로 나의 죄를 내가 인정하고 그걸 속죄하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반면에 일본 문화권에서는 책임을 지겠다. 죄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게 강하고 한국과 중국 문화권에서는 나는 억울하다는 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해석보다는 시간이 한 일주일 이상 지나고 보니까 내가 느끼는 것들이 상당 부분 방향이 바뀌었어요. 경황이 없어서 우리도 당황했었는데 여기저기 정보들을 짜깁기 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인정한다의 의미는 아닌 것처럼 나 최근에 내가 느꼈거든요. 굉장히 억울하다 이 관점도 있는데 더 열받는 건 2차 가해라고 입을 닥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을 어떤 성추행이라고도 인식하지 않았을 친근함의 표시가 나쁜 사람들이 개입해가지고 정파적으로 해석이 되면 4년 동안이나 지속해왔던 성폭력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보여줄 수 있다는 거라서 이게 계속 악용이 되면요. 사람 많이 죽어가 나가요. 내가 봤을 땐 그렇고 최근에 4월 23일 날 올해 그 YTN하고 JTBC가 시인 박진성에 대해서 YTN은 1,800만 원, JTBC는 4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소위 미투 1차 광풍이 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회 각 분야의 미투가 불었었잖아요. 배우 어떤 분은 그때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실제로 미투가 아닌 건들, 법이 아무리 봐도 이것은 미투가 아닌 건들, 말하자면은 남자분들이 되게 분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정필승 예로 들게요. 정말 멋있고 잘생긴 남자가 하나 있어, 이 사람이. 나밖에 없네. 들어봐. 너밖에 없어. 잘 들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악용의 소지는 뭐가 있냐면 한때 잘 사귀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마음이 변해서 딴 여자를 사귀기 시작해. 헤어지고. 그때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이거 미투야라고 꺼내 드는데 이 사람이 또 사회적으로 되게 좀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면 꼼짝없이 다 걸리는 거야. 잘 사귀었으면서도 이런 미투의 악용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신중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원종건 사례가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례가 무서워가지고 내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증거라고 딱 내면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폐지시켜버리고 유죄를 때려버려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정말 이건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변호사의 입장에서 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긴 하지만 정말 그런 식으로 유죄를 너무 쉽게 인정해버리고 피해를 너무 쉽게 인정해버린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가다가 이제는 말 안 하고 침묵하는 것도 2차 가해래. 대법원 소수 판결을 따라가나 봐요, 이분은.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에 말 안 하면 2차 가해야? 그러니까 이게 참 모 도지사 사건도요. 처음에 우리 당황하잖아. 우리 당의 도지사인데 본인이 인정하고 사퇴까지 했어. 근데 아무리 겁시 그 당시엔 안희정 나쁜 놈만 욕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뭐 이분의 책이 좀 잘 팔린다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위력에 의해서 자기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라 몇 년 동안이나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안희정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잘 생각해봐요. 요즘의 사건과 좀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인 관계 같은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뭔가 이렇게 더 측근 더 가까운 사람. 그게 사실은 권력자 옆에는 그게 권력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는 특별히 측근 중에 최측근이라고 하는 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 위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관계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시간이 몇 년 좀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연인하고 약간 비슷한 관계인 거죠.
떠나고 나면 얘가 처음에 나 사귈 때 강제로 추행했어. 이 새끼 나쁜 놈이야. 그리고 나서도 그 강제 추행 당한 이후로 6개월, 1년을 사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용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아는 남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광풍처럼 불어가지고 도지사 사퇴하고 어떤 분은 돌아가시게끔 만드는 뭔가 방지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요. 위계의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죄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 안 도지사님이 받았던 그 판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변호사 정변이라고요. 되게 똑똑한 친구가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 가면 되게 분석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정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언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론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잘못돼 있고요. 그냥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 자체를 보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는 고소인의 주장인 것이지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언론들이 특종 경쟁을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인 거죠. 특종 경쟁을 하면서 팩트체크,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바로 규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2차 가해 얘기하는데 지금 언론들이 하고 있는 거는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오늘 한국경제가 나도 박원순이 보낸 사진에 시달렸다. 협력사 여직원의 토로 뭐 이런 글을 보냈는데 제목만 보면 박원순 시장님이 무슨 속옷 사진이나 이런 사진을 보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진 절대 아니었고요. 그 다른 어떤 모임이나 이런 곳에 텔레그램에 시장님을 초대해도 본인 맞아요? 시장님 맞아요? 인증사진 보내주세요 하면서 셀카 요청할 때 셀카 뭐 보내셨다. 그리고 일하는 집무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자체를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이건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분명합니다. 예. 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의견 개진들이 돼야 이게 법과 제도와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미투당했다.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의 마음 자체도 예단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은 사회인 거죠. 아까 말한 국가보안법처럼 당연히 유죄가 돼야 되고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것. 우리는 그 단초를 하나는 찾을 수가 있어요. 박원순 시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박원순 시장이 했던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전혀 관련 없는 기사가 막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미래통합당의 그 비대위원회 정원석이라고 비상대책위원이 서울시 섹스 스캔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웃기는 놈이죠. 이게 청년 의원 같아요. 청년 의원 같고 뭔가 이렇게 하면 자기가 부각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섹스라는 그러니까 영어의 해석도 못하는 거죠. 해석 못하고 이것은 고소인의 이야기고 어떤 추행이나 사람의 볼수에 따라 다른 건데 마치 뭔가를 유력적으로 폭력을 했던 것처럼 이분이 했으면 똑같이 이제는 또 미통당에서 카톡으로 열심히 섹스 스캔들이라고 다 갔어요 지금도. 미통당에서 이 정원석 비대위원한테 내린 결과가 2개월 동안의 비대위원 활동 중지입니다. 이게 뭐죠? 저는 그냥 이런 사람들은 입에 안 담아주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네. 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이야기 일단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악의적으로 망자는 말이 없으니 박원순은 이상한 사람이어서 보도가 계속 쏟아질 거예요. 오늘도 그런 식의 뭐 증인이라고 할 것도 말 것도 없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뉴스들을 단독으로 막 쏟아내죠. 뭐 대표적으로는 혈압 체크, 샤워, 속옷 챙기는 일도 했다. 알고 보면요 그런 경우 꽤 많이 있어요. 아이고 이게 성차별적인 업무가 지워졌다라고 사회적으로 문제하고 공론을 삼을 수 있지만 이게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성추행의 어느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 건데 저는 네. 정말로 누구를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고소당할까 봐 겁나가지고 비난을 못하겠는데 이 담당 변호사가 이거를 범죄로 정말로 범죄화를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고소를 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고소를 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그 고소인의 2차 입장문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거를 찾아보면 박원순 시장님이
어찌어찌해서 뭐라고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예, 누가 다 뭐 시장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뭔가의 지시. 그러니까 시장님이 했다라는 지시가 아닌 거죠. 전에 주변인 아까 얘기했던 방조제 이런 것처럼 주변 인물들이 시장님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부분은 있었을 것 같다라는 게 입장문을 본 입장입니다. 어저께 KBS 뉴스가 메인 랭크가 여성이잖아요.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였다. 정세랑의 시선으로부터 이렇게 이거를 화면에 띄웠던데 모르는 거라니까. 정말 억울해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내가 어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쌍욕이 나올 것 같은 그거였는데 사회에서요. 물론 피해자도 약자입니다. 여성도 약자일 수 있어요. 여성이 항상 약자인 건 아니에요. 그 마이클 크라이튼이라는 분의 소설 폭로에 보면 성범죄는 본질적으로 권력범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중요치 않고 사회에서요 가장 약한 거는요 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자예요. 사자. 어떤 피해자나 어떤 사람보다 가장 약한 거는 자기 말을 못하는 사자예요. 그 사자에게 자살이 가해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쌍욕 나옵니다. 진짜 안 하고 싶은데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어떤 대단한 깊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언론들이 광풍에 쓸려가 버려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 사회적 분위기에 계속 맞춰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 사건과도 연관도 없는 것들을 갖다가 단독이라고 달고 자극적인 뉴스를 내보내면서 박원순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는데가 확립돼가는 과정에 지금 이 광풍이 불고 있는 거라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차 가해의 목적이 아니고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을 위한 항변은 누가 합니까?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